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경관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양용씨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전면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 경관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양용씨 유가족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면서 경찰 9명이 총격 후 구급대원을 부르는데도 1시간이나 걸렸고 어떠한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요금의 월 24달러의 고정요금을 추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공과금 부담 늘어납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은 신규 주택을 늘려도 렌트비 같은 주거 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 전략 부문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인 스토미 데니얼스가 두 번째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꾸며낸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이틀 새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사 항공기 부품 생산 과정에서 수백 개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부 고발자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US 셀룰라가 버라이즌과 티모빌에 분할 매각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개 주가 탄소 저감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집에 있던 한 흑인 군인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또 한 번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던 국무부가 의회에 국제법 위반은 없다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파열음을 내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면서도 전면전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초반 50%였던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내부 갈등 때문에 힘을 빼지 말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샌디에고와 원정 경기를, 역시 경기 없었던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캔자스시티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에서 달러스와 클리블랜드가 각각 오클라호마 시티와 보스턴을 상대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상승 출발하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한인 양용씨의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습니다. 검찰의 전면 수사와 함께 해당 경관에 대한 기소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는 유가족과 한인회장 그리고 유가족의 선임한 변호사들이 함께 나왔었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일 타운에서 출동한 LAPD 경관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숨진 양용씨의 부모인 양민씨 부부와 양용씨의 쌍둥이 형제 등 유족 3명은 9일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카운티와 주검찰, 나아가 연방검찰이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변호인단 3명은 LAPD의 철저한 사건 규명을 요구하고 지방검찰에서 수사를 요청할 것이며 지방검찰이 책임 경관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연방검찰이 기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의문점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시 양용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총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양씨가 설사 난동을 부렸어도 정신질환자인 양씨를 제압하기 위해 9명의 경관이 출동했음에도 페퍼 스프레이나 고무총,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총을 발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re were so many non-lethal ways to handle this man.
He was not on a public street. LAPD는 총격 사건 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이 양 씨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자택 거실에 있던 양 씨가 부엌칼을 들고 있었으며 경찰들 쪽으로 전진했다고 총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경찰이 총격 이후 양 씨를 살리려는 구호 노력을 하지 않았고 1시간 넘게 양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접근을 허용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깨끗하게 치운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진실이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officers did not notify the mother that they had shot her son. The mother was outside 100 feet away. They kept her away from the apartment. 변호인단은 경찰이 범죄 현장에 있던 모든 물리적인 증거들을 인멸했다며 주장하면서 몇 시간 동안 범죄 현장을 소독하며 아파트를 청소했는데 일반적인 총격 사건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PD는 사건 현장에서 경관들이 착용한 바디캠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oung had previous experience with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including prior 5150s, and he also 변호인은 유가족이 경찰의 모든 바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의 무자비한 살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에게 연방법에 따른 살인죄와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후 10개월 때 가족과 함께 LA로 도미한 양용 씨는 지난일 아침 11시 LA 한인타운 사가와 그래머시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양 씨의 가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양 씨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양 씨의 집에 온 정신건강국 직원은 양 씨가 시설 이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렀으며 양 씨는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용 씨의 어머니인 양명숙 씨는 슬픔에 북받쳐 흐느끼면서 숨진 아들은 가족과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변을 당했다며 사건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e has his own right to live his own life. I thought they will help him and take him to the hospital. 이날 기자회견은 KTLA 방송과 LA타임즈 등 주류 언론사도 참석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양용 씨를 잃고 슬픔에 빠진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LA 한인타운 커뮤니티와 함께 애도하고 있다며 이번 비극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을 대응할 때 사용된 경찰의 프로토콜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사회에서도 사실관계 규명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유가족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양용 씨 아버지로서 한인 사회의 대입 컨설팅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양민 씨의 모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동문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과 성금 모금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유가족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어제 LA 한인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이상강 회장과 최웅환 재무국장,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이호진 부총무 등 다수의 서울대 동문들이 참석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측은 서울대 모든 동문들이 힘을 모아 총동창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히 처벌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대 총동창회뿐만 아니라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단체들과 협력해 목소리를 내고 모금 활동도 진행해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은 플로리다주인데요. 플로리다에서 집에 있던 흑인 군인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최근 이 계속 보고해드리고 있는 양용 씨 사건 경찰 총격에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유색 인종에 대한 과잉 대응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소란 신고를 받은 미국 플로리다 경찰이 한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해당 호수를 찾아 문을 두드린 경찰.
Sheriff's office, open the door. 오른손에 총을 든 흑인 청년이 문을 열자마자 Step back.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Drop the gun! Drop the gun! It's over there. I don't have it. 이 남성은 23살의 공군 상병 로저 포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Mr. Fortson's comments indicate that he did acknowledge it was law enforcement at the door and he arrived at the door with a firearm in his hand. 유족들은 문구멍으로 경찰이 안 보여서 포슨이 신변 안전 차원에서 총을 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디캠까지 공개한 경찰은 당시 총격이 정당했는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선 조울증을 앓던 한국 국적 40대 남성 양모 씨가 집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미국 경찰이 유독 유색 인종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역시 남가주 지역 하늘 아침 한때 흐리고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지만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앉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중에도 역시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대체로 맑고 온화한 봄 날씨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55도, 해안 지역은 64도, 5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8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당신의 비즈니스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가 함께합니다.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24달러가 추가로 부담된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월 24달러의 고정요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이 승인한 새 요금 정책으로 인해서 이 같은 행정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전력 사용이 적은 주민들의 경우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매달 전기세에 월 24달러의 고정요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이 9일 캘리포니아 공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가주에서 전기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새 요금 체계에 따라 주민들은 전기세 외에 매달 24달러의 고정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약 300달러의 고정요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대신 전력 소비량을 기반으로 하는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5센트에서 7센트로 낮아집니다. 또 전기 소비량 외에 주민 소득에 따라 책정 요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력 회사들은 새로 부과되는 고정요금에서 마련된 자금을 전력망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바뀐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적은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입자 권리擁호단체와 친환경단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들이나 작은 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로 바뀐 요금 체계로 요금이 인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액티비스트들은 또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전력 사용량이 적은 고객들에게는 요금을 높이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고객들에게는 요금을 낮춤으로써 전력 사용을 독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 요금 체계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과 샌디에고 가스앤일렉트릭 고객들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며 퍼시픽 가스앤일렉트릭 고객의 경우에는 202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LA시 수도 전력국 고객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주택 문제 해결과 관련해 LA타임즈가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유권자 대부분은 LA시 전역에 주택을 더 짓는 것을 지지는 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늘린다고 해서 주거 비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LA타임즈가 LA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LA의 유권자들은 일반 주택 건설을 2대1의 비율로 지지했습니다.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택 신축이 늘어나면 지역 교통 문제를 악화시킨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LA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고 32%는 주택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약 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임대용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응답자 중 적어도 10명 중 8명이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 즉 참전용사들이나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주민들, 그리고 저소득층 시니어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장기 주거시설을 짓는 문제에도 3분의 2가 찬성했습니다. 홈리스들을 위한 장기 주거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노숙자 아파트가 동네에 들어서면 동네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새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돼 현재보다 렌트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중에 49%는 이웃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히려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 건물주들이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건물로 인해 전체적으로 렌트비가 끌어올려지면서 기존의 아파트도 렌트비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네 주민들이 인상되는 아파트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존 주민들이 푸시아웃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주거 건물이 지역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것이라는 답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 10명 중 4명은 동네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주거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응답자 26%는 렌트비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22%는 렌트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홈오너의 경우 56%가 중저소득층을 위한 새 아파트가 동네에 지어지면 자기 집의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해 세입자와 홈오너 간 간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미국과 유럽 소비자 80만 명 이상이 중국 내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7만여 개의 가짜 온라인 패션몰에 속아서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거래표준협회는 중국에 근거한 사기 집단 네트워크가 7만 6천여 개의 가짜 온라인몰을 만든 사건을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디올, 나이키, 라코스테, 휴고보스, 베르사체 등 유명 브랜드 의류를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선전한 가짜 온라인몰은 고도로 조직적으로 장기간 운영됐습니다. 이들 웹사이트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면서 쇼핑객을 유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것입니다. 첫 사이트는 201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만 100만 개 이상의 구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매 후 결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사기 세력은 최근 3년간 최대 5천만 달러를 착복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은 가짜 사이트가 사라졌지만 3분의 1 이상은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대금을 지불한 소비자 대부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일부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외투를 주문하면 값싼 선글라스가 오고 셔츠를 주문하면 가짜 명품 반지를 받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거래표준협회의 수석 책임자는 이들은 종종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 단체의 일원이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더 취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후 불법 낙서로 범벅이 된 LA 다운타운의 고층 아파트가 드디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크립토닷컴 인근에 오션 플라자를 소유하고 있는 이 중국인 투자가가 빌딩을 매각하기 위해 최근에 부동산 브로커를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오션 플라자 소유주는 브로커를 통해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능력이 있는 바이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의 빌딩은 지난 2016년 10억 달러 규모의 주상복합 용도의 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됐고 3개의 타워 형태로 건설이 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개발업체 오션와이드 홀딩스가 그러나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2019년도 공사가 전격 중단된 채 현재 5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현재 이 3개의 타워 중 가장 높은 빌딩은 55층까지는 건설된 상태이지만 건물이 버려지듯이 남겨져서 이곳은 그래피티 예술가들의 성지로 등극했고 각 층마다 각종 낙서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오타니 선수와 통역사 이베이 관계 참 대단했죠. 은행에서 1,700만 달러나 훔쳐가다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통역사 이 미즈하라 이베이의 배신과 도박 스캔들. 이름 멋있죠. 배신과 도박 스캔들. 네,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데드라인은 라이언스게이트 TV가 미즈하라의 도박 추문을 다룬 드라마를 제작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로듀서 스캇 델맨과 스포츠 전문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수석 편집인 출신 엘버트 첸이 제작사로 나섰습니다. 오타니와 10년 이상 친분을 쌓은 미즈하라는 오타니 동의 없이 그의 돈에 몰래 손을 대고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가 세금 사정기관의 덜미를 잡아줬습니다. 또 오타니가 도박빚을 대신 갚아줬다라고 둘러댔다가 또 거짓말로 들통나 몰락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언스게이트가 TV 시리즈로 이 사건을, 오타니 사건을 드라마 한다고 합니다. 제목 나왔죠? 배신과 도박. 네, 그렇습니다.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가 오는 11일 오후 5시 크레센타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제15회 창작가곡제를 개최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주최 창작가곡제는 미국 내 활동 중인 작곡가와 시인 그리고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한국 가곡을 창작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내일 행사는 미주 한인문단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시인과 문인들이 작사를 담당하고 작곡가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작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새로이 발굴된 연주자들을 통해서 창작된 작품들이 초연되는 이 행사는 전석 무료이고 유튜브 융합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CMF 선교원이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제14회 사랑의 콘서트를 오는 18일 다음 주입니다.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에서 연다고 합니다. CMF 선교원이 순종하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한 찬양 음악회라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체리스 크리스천 챔버의 연주와 소프라노 이효정 배주은 자매가 함께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음악회로 꾸며질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자세한 문의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714-733-3566 714-733-3566으로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차별이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 글로벌 공중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생물학적 노화 관계 조사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생물학적인 노화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차별을 분자 수준 변화와 연결해 노화 관련 질병 또 사망 차이의 잠재적 근본 원인을 밝힌 것이라며 차별 경험이 노화의 과정을 앞당기고 질병과 조기 사망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인종, 성별, 체중, 장애까지 정체성 관련 차별을 겪는 사람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우울증까지 건강 문제 위험이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차별과 노화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지만 차별이 건강 문제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차별과 노화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1995년부터 25세부터 47세까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태, 사회적 요인, 건강에 대해 추적하는 미국 중년기 연구 참가자 2천여 명의 혈액 포봉과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한 것입니다. US 셀룰러가 버라이즌과 티모빌의 분할 매각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티모빌은 US 셀룰러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2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수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이달 중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도 US 셀룰러의 나머지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두고 별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US 셀룰러는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를 고려해 분할 매각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S 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으로 가입자는 약 400만 명입니다.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라이즌은 가입자 기준 미국 내 최대 규모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티모빌은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22여 개 주가) 탄소 저감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는 환경보호청이 도입한 새 규제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환경보호청은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발전소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 제어 기술을 장착하거나 발전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규제는 법에 규정된 환경보호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린 뉴딜 의제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폐쇄되도록 한다며 이런 규제는 의회 명시적 허가도 없이 국가 전력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에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의 전략 부문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의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슈퍼 301조 등에 따라 부과된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수년간의 검토에 따른 것이고 기존 관세도 대체로 유지한다는 전망입니다. 소식통들은 오는 14일경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관세 부과 품목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전략적 경쟁과 국가안보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를 미국 제조업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보잉 항공사 사고입니다. 끊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 고발자가 보잉사 항공기 부품 생산 과정에서 수백 개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또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보잉사 문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한 좀 힘들어 보이죠? YTN입니다. 한밤중 시뻘건 불길에 쌓인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9일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85명을 태우고 이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탑 승객들은 비상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피르키의 알라니아 인근 공항에선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하던 도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등 190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선 전날에도 보잉 767 화물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틀 새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엔 5,000m 상공을 날던 여객기에서 창문과 벽체가 뜯겨나가 비상 착륙했고 3월과 4월에도 활주로에서 이탈하거나 이륙하던 순간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딴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보잉사 비행기 동체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보잉의 부품 공급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품질검사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잉으로 배송될 비행기 동체 부품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종종 발견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숨기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내부 고발이 공개됐습니다. In a rush to address its bottlenecks in production,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hi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미 항공당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끌어내리려 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마저 늦어지면서 자칫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은 이런 가운데 대체로 연준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30%는 목표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 다수는 현재의 특정 숫자로 된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특정 범위대로 바꾸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이것은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의 허친스 재정통화정책센터가 최근 학계와 싱크탱크, 민간 전문가 5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허친스 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상향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에 동의한 것입니다. 고정된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대안으로는 목표 범위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설정하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임무 달성에 더 유연성을 주고 인플레이션의 조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정확한 수치 도달과 관련해서 과도한 관심을 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재학생 3명 중 2명은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정보업체 인텔리전트닷컴이 대학 재학생 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5%가 캠퍼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악시오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며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의 지원 중단 발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라파를 공격하면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몇 주간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에서 지상전을 펴지 않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afah ground operation would actually strengthen Hamas's hands at the negotiating table, not Israel's. That's our view. 미 국무부는 라파에서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도 하마스를 없앨 방법이 있다며 이스라엘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presented a full range of other policy choices that they can make that we think would achieve the goal of dismantling Hamas. 법정에 출석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지 않겠다는 건 하마스를 편드는 이적 행위라는 겁니다. If any Jewish person voted for Joe Biden,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He's totally abandoned Israel.
and nobody can believe it.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에 출석한 국방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And what they can and can't use when everybody around them wants to kill all the Jews. 친이스라엘 성향 민주당 의원들도 동맹에 대한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까지 무기 지원 중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할 경우 독일도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독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비공개로 그 문제를 논의했다며 하지만 결정을 발표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경고를 이해할 수 있다며 긴장을 계속 완화하는 게 현재 시급한 과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무기 수출은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라파 침공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은 영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라파에서 지상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라파에서의 지상전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르키우를 겨냥해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하르키우 주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5시경 하르키우 북부 접경지에서 포병 지원 속에 장갑차 부대로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전날 밤부터 유도 폭탄 등 미사일과 박격포, 드론을 동원해서 주도 하르키우시와 인근인 데르하치, 쿠피안스크, 도우찬스크 등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밤사이 공습으로 남성 1명이 숨지고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면서 민간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북핵 대표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 대화 참석을 계기로 연쇄 회동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도쿄에서 정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와 만나 북핵, 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LA 에인저스 모두 경기 없었습니다. 다저스는 계속 7연승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타니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안타를 뽑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어제 휴식이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원정 경기 주말 3연전을 갔습니다. LA 엔젤스는 캔자스시티와 홈에서 주말 3연전을 갔습니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인 ABS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 ABS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는 판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국 프로야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지만 좀처럼 주심의 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심의 석연찮은 볼 판정으로 오타니를 볼넷으로 내보내는 투수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타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는데 주심은 목청껏 스트라이크를 외칩니다. 6.78인치 17cm를 넘게 벗어난 공을 스트라이크로 선언한 주심도 있습니다. 최근 3년 기록을 분석해보면 이 심판은 매년 10개 이상 실수를 범한 경기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
문제는 판정이 정확하다는 심판들도 두 경기에 한 개 정도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고 심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100년 전통의 메이저리그가 KBO가 최초로 도입한 ABS에 주목하고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We have made great strides in terms of promoting the consistency of the strike zone that's called by umpires. You know, what's the next step? Rulebook definition of the strike zone perfectly. 여러 논란에도 한국 프로야구가 도입한 ABS가 판정 시비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완수입니다. 레이커스 클리퍼스는 빠졌지만 지금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열린 두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와 댈러스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보스턴에 118대 94, 댈러스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119대 110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 동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금토일 계속 플레이오프 2라운드는 진행됩니다. 독일의 레버쿠젠이 무패 행진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AS 로마의 페널티킥을 잇따라 두 골을 내주고 끌려가 패색이 짙었던 레버쿠젠. 후반 37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AS 로마의 자책골 덕분에 추격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에도 레버쿠젠의 뒷심은 대단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7분이 다 될 무렵 스타니시치가 왼발로 골망을 흔드네요. 이렇게 2대2로 경기가 끝나면서 49경기 최다 무패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대기록의 원동력은 후반 추가 시간에만 무려 17골을 넣은 이 뒷심. 게다가 이 경기로 레버쿠젠은 무려 36년 만에 유로파리그 결승에 오르는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자, 지금 NHL 플레이오프도 진행 중인데요. NHL 플레이오프에 NBA도 마찬가지죠. 플레이오프에는 유명 인사들이 오면은 장내에서 소개하기도 막 하고 그럽니다. NHL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버지가 딸하고 함께 소개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경기장입니다. 전 미식축구 선수 테일러 로한 씨는 7살 딸 윈과 함께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내 사회자는 관람객들에게 테일러 로한 선수가 왔다고 소개합니다. 테일러 선수는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수 옆에 있던 딸이 아빠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겁니다. 귀여운 아이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열광합니다. 테일러 선수도 즐거워하며 딸을 안아서 위로 번쩍 들어올렸고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내슈빌 프레데터스 하키팀도 공식 홈페이지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며 화제가 된 두 사람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테일러 선수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카메라에 3초 잡히고 딸이 물을 마시는 모습은 무려 12초가 잡혔다면서 윈 양이 이번 경기의 진정한 승자이자 신스틸러라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가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KBS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기니의 올림픽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가 열린 프랑스 클레르 퐁텐입니다. 훈련장 수준의 아담한 경기장이었는데 인도네시아 팬 수십 명이 신태용 호의 올림픽 진출을 기원했습니다. 다소 열악한 경기장 시설은 결과적으로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기니 공격수가 넘어지면서 석연치 않은 페널티킥이 선언됐는데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간 인도네시아는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했고 후반 중반 또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신태용 감독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신 감독은 한꺼번에 카드 2장을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기니에 1대0으로 져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무슨 날인지 다 잘 아시죠?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용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 나라, 당신의 비즈니스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가 함께합니다.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